오늘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의 허와 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 혹은 선제 타격설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4월 달에 3월 말에서 4월 말이라고 그렇게 말들 하는데, 요번 3월 말에서 4월 말이면 진짜 굉장히 가까운 시기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고, 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국회의 그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결국은 파면을 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세계 정부론자들이 있다.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평양, 김정은 평양이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4월 미국의 선제 타격설이 다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파면 결정을 하는데, 탄핵하는데 배후에 누가 조종하고 누가 지원해 줬는가? 세계 정부론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이 정부들이 통합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자들, 또 오바마, 다 이런 사람들은 이 좌파들입니다. 평양, 이거 좌파의 아주 끝, 이 공산주의 아주 제일 끝입니다. 극단적인 최악의 형태 좌파. 그러니까 좌파가 뒤에 배후에 있다. 이 박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이 세력을 등에 업은 우리 한국의 좌파의 최후 발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4월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하는 그 설에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 파면한 것은 한국의 좌파가 파면을 했고, 그건 최후 발악이고, 그 배후에는 세계 정보론자들이 있고 오바마, 평양 이런 세력이 뒤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을 원치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과 분노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4월 달에 선제 타격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북한을 이제 선제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버리면 결국은 북한이 멸망하고 공산주의가 끝나고, 또 이 남한에서도 종북 좌파들이 다 이제 괴멸하고 우파가, 보수주의가 결국 승리한다.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들, 우파들에게는 이보다도 신나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한 달 반 정도만, 혹은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구나. 아주 이제는 정말 보수주의가, 우파가 승리해서 이제는 공산주의 걱정 없고, 이제는 좌파의 종북 좌파 염려할 필요 없고, 아주 정말 한국이 파라다이스 같이 그렇게.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들으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힘도 나죠. 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냥 뜬 소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에요. 군사 전략가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귀를 기울일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아마 스텔스 폭격기나 아니면 F-22 같은 그런 그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도 있고 그뿐이 아니겠죠. 뭐 육지와 바다, 공중 가릴 것 없이 이제 북쪽 전역을 향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한 곳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700여 곳을 다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제 공격의 준비가 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USS 칼 빈슨 이 초대형 항공모함이 지난 3월 15일 날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항공모함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합니다. 이 항모와 함께 따르는 이 전력이 웬만한 나라의 군사력 전부 혹은 그 이상이 되는 막강한 전력을 여기에, 화력을 여기에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몇 차례 많이 가보았죠. 갈 때마다 제가 이 정박해 있는 칼 빈슨 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 칼 빈슨 호는 정례 한미 합동 야외 훈련을 위해서 이번에 왔고 4월 하순까지 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미츠급 초대형 항모인데 얼마나 큰지 길이가 333m, 제일 넓은 데가 77m 이런 거대한 항공모함입니다. 한 6천 명이 여기에 승무원들이 있는데요, 승조원들이 있는데요. 1980년에 이게 건조가 되었고 1982년에 취역을 했고 그래서 걸프전 이런 여러 전투에 여러 전쟁에 많이 참전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것은 유명한 미국의 원수 오사마 빈 라덴, 미국의 9/11 사건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 죽인 다음에 이 항공모함에 싣고 걸프의 어떤 바다에 걸프의 어떤 바다의 어떤 모처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시체를 그냥 아주 이 바닷속으로 수장을 해버린 그 배가 바로 이 배입니다. 네.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부산항에 지금 입항해 있는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이 오게 되면 장거리 전략 폭격기도 함께 이제 와서 이 작전에 동참하고 스텔스 전투기 한두 개 정도가 아닙니다. B-52 대단하죠. B-2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들이 F-22 굉장한 그런 미국의 아주 초첨단의 그런 이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우리 한국으로 지금 속속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는 그런 이 전력이 지금 한국에 지금 배치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핵 잠수함까지 함께 동반이 되는 아주 대규모의 우리 한국군만 30만 명이 이번에 동원이 됩니다. 미군도 17,000명입니다. 전에 비해서 한국군은 1.5배, 미국은 2배 이렇게 더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이전에 없던 하여튼 군사 전문가가 이 방송에 나와서 한 걸 들으니까 최고, 최초, 뭐 최강 이 세 가지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제가 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단한 지금 아주 이 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이 집중한 것은 결국은 4월 달에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4월에 북한 땅에
이런 막강한 화력이 거기에 쏟아져서 북한이 정말 아주 그냥 불바다가 되고 북한이 정말 아주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북한이 공산주의 멸망하고 남한의 종북좌파도 다 이제 끝장나고 보수파가 이제 완전히 승리한 그런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될까요? 매우 흥미로운 그런 이론인데요. 네, 북한이 멸망한다. 종북좌파가 척결된다. 우파가 승리한다. 여기 지금 청계천 광장에 앞에 모여 있는 우리 태극기 시민들 여러분이 보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의 실에 대해서, 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 때는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를 한다. 결국 그것 때문에 김정은을 키웠는데 또 그 핵무기 개발하는 걸 계속 놔뒀는데 도널드 트럼프 같은 아주 이 강력한 이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수준만 이르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미국의 아주 획기적인 이런 이 대북한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분은 틸러슨 미 국무장관입니다. 이 분이 발언을 이렇게 했죠.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 이제는 인내하는 일은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내하지 않는다. 모든 선택을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검토 중이다. 모든 옵션, 모든 선택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그런 그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전 합참 의장 같은 사람이 이 북한을 이제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강경한 주장을 폈고 이제 미국이 강경 기조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Behaving very badly. 이건 아주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대단히 아주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Playing the United States. 미국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최후 통첩적인 그런 말을 지금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오바마가 이 백악관의 오발 오피스에 앉아서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떻게 보면 호랭이 사자 같죠. 네, 이런 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아주 화끈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제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이제 시청을 했는데요. 2017년 2월 13일자의 뉴스쇼입니다. 이제 그때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때가 이제 2월 12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뉴스쇼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이 통일부 장관하고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햇볕 정책의 아주 전도사 역할을 한 분입니다. 지금 사드 같은 것도 아주 반대합니다. 아주 강력한 좌파입니다. 그가 한 얘기는 이번에 2월 12일 날 북한이 쏜 미사일은 무수단 미사일로서 500km 떨어지는 데서 그쳤지만 이게 본래는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세현 전 장관의 말에 의하면은 이것은 괌 미국 기지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을 지금 이 테스트해 보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발전이 됐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발전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미사일이 발전하면 거기에 이제 탄두에다가 핵을 넣어서 쏘게 되면 무시무시한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세현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제 공격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겠죠. 예, 정 장관은 좌파인데, 아주 좌파에서도 강경 좌파인데, 사드까지 반대하는 거기에 앞장서 있는 그런 분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선제 타격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정 장관의 말입니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위험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험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3,000km 정도 가는 중장거리 미사일, 괌 정도 가는 거 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뭔가 여분이 좀 남아 있지만, 이게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면 그때는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선제 타격이 가능해진다. 선제 타격이 된다.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좌파에 속한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의 시사잡기에서 지난 2월 14일 날 프로그램입니다. 2월 12일 날 이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누굴 불렀는가 하면은 정의당, 이건 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저쪽 좌쪽으로 갔죠. 네, 제일 좌쪽으로 간 우리나라에서는 극좌.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이제 나서서 발언을 합니다. 이분은 군사 전문가랍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전문가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수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좌파의, 그것도 아주 전문가가, 그것도 좌파에서 더 왼쪽 좌파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면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미국 선제 타격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판이에요.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높죠. 높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사설에 보니까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입니다. 대북정책 트럼프 대 한국의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당 이런 데죠. 뭐 곧 정권 잡는다고 뭐 지금 야단이고 한데, 앞으로 정권 잡을지도 모르는 한국 야와 트럼프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그렇게 사설에서 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우파 행정부고 또 지금 이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한국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사드도 이제 배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지금 이제 진짜 충돌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나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금지선을 넘으면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좀 보수적이라고, 옛날에 아주 보수의 심볼 같았는데 요새는 뭐 하도 그냥 명성이 깎여가지고, 보수라고 제가 정통 보수 조선일보에다가 제가 아주 비난의 화살을 맞습니다. 물론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규탄한 그 동영상이 지금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의 국무장관의 발언을 직접 좀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얘기보다도. 북한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다른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을 포기하는 것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들이 우리가 믿기에 행동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도록 그들의 무기의 위협을 증가시키면 그 선택을 군사적인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이 군사적인 이 선제 타격을 언제 할 수 있는가? 미국 사람들이 믿기에 그 정부 당국자들이 믿기에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군사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위협을 증가시키면, 북한이 위협을 증가시키면 그때는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굉장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4월 달 안에 4월 말까지 3월 말에 4월 말까지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이렇게 말하는 선제 타격설은 이건 확실히 본 거예요. 즉 미국이 자세가 지금 비둘기에서 아주 매파로 독수리파로 확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벌써 의식이 깬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먼저 의식이 깬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조건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북한이 뭐 핵미사일, 폭탄을 또 한 번 시험한다거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ICBM 그걸 개발했다고 우쭐대고 그것을 또 저쪽 태평양에 몇천 킬로나 쏴대고 이렇게 쇼를 하고 혹은 어떤 지금은 그런 잠수함이 없다고 그래요. 잠수함에다가 싣고 가서 은밀한 가운데 태평양 어디에서 팡 쏘면은 그 미본토에 떨어지는 그런 잠수함은 지금 없는데 그 건조 중이죠. 네. 이런 모든 어떤 징후가 포착이 되면 미국은 지금 미국 본토에 만약에 그렇게 북한이 쏠 수 있다고 그렇게 위협하거나 또 그렇게 그런 어떤 이 실제적인 기술 개발이 된 걸 보면 미국은 그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선전 포고를 지금 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의 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이 4월에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많지 않다 혹은 거의 없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축입니다.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어요. 트럼프가. 지금 뭐 3월 20일도 안 됐는데 오늘 여기 시간으로 3월 19일인데 2달 뭐 채 안 됐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보면 그렇다 북미 시간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20일이지만 3월 20일이지만 이게 어떤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시작하면 10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일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 다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때가 힘이 제일 강하니까. 지금 뭐 예산 아주 새로 다 그냥 만들어서 지금 막 의회에 막 내고 막 하려고 막 굉장히 지금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오늘 보니까 또 뭐 텔아비브에 있는 미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에 옮기겠다. 다들 다른 외국들이 눈치 보고 그렇게 되면 또 폭동이 일어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봐 자국 대사관들을 다 지중해 연변에 있는 텔아비브에 다 놔두는데 미국도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선거할 때 공약할 때 나는 우리 미국의 이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그거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고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그걸 못했었어요. 근데 한다고 합니다. 뭐 진짜 유혈 폭동이 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막 글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하여간 이 트럼프 행정부 아직 초기입니다.
지금 이 100일도 안 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전쟁을 여기서 그 들어서자마자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부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위협이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중장거리 미사일 3,000km까지는 뭐 실험은 했는데 500m만 쏴봤지만 이게 그 8,000km를 넘어가는 그런 그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아직은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아직 행동하기에 그만한 위협을 아직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협이 군사적 행동을 요구하는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 북한이 김정은이 무기를 가지고 위협할 때 미국인들이 보기에 이게 행동을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면 그때 우리가 군사적인 이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왜 4월에 그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가? 저는 세 번째 이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국내 지금 칼 빈슨호가 부산에 와 있는 거는 뭐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국내가 지금 막 혼란스러운데 대통령 탄핵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태극기에서 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뭐 지금도 집회가 있고 뭐 대선 아주 국내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왔고 또 키 리졸브나 뭐 독수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한국군과 연합해서 미군이 연합 훈련하기 위해서 참가한 것입니다. 그런 명목을 가지고 왔고 저는 아마 또 실제적인 목적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겉으로 걸고 속으로는 정말 아주 선제 타격을 하려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뭐 4월에 이게 그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이 진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물론 북한 전역은 뭐 민간인 그런 것보다 아주 북한에 공격해야 될 700여 곳이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 우리 이 훈련에서도 참수작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공격을 하면 그냥 압도적으로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의 700여 군데 아주 그 중요한 이런 그 군사시설 이런 것들 김정은이가 있으면 김정은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뭐 50m, 60m 막 파고 들어가서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 14톤짜리 그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걸 비행기가 그냥 공수해가지고 그걸 그냥 거기다 떨어뜨린다 그러죠. 그럼 이게 50, 60m 땅을 그냥 파고 들어와서 그냥 폭발을 시켜버린다. 김정은이가 지금 뭐 혼비백산한 그런 시점입니다. 워낙 막강한 그런 그 전력들이 지금 와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번 이 훈련이 그냥 훈련으로 그치지 또 무력 시위로 그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기습 공격을 선제 공격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왜 이번 4월 달에 미국이 그 북한을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미국이 전쟁을 벌일 때면 그 군대에는 비상을 걸죠. 그러면 미군들이 이제 일상적인 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휴가 자기 마음대로 받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전시의 준비는 아닙니다. 또 일단 그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시민들을 다 이렇게 소개시킵니다. 다 이제 미국 본토로 불러 들어오고 그런 일을 미리 하고 난 다음에 폭격을 합니다. 전에 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 때 그때 북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들이 지금 그냥 뭐 일상적으로 서울이나 혹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4월에 그런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을 것을 그 말해주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선제 공격을 4월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설만 이렇게 무성하고 그 사람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뭔가 부풀어 있는데 야 정말 4월에
그렇게 미국의 선제 공격이 있어서 북한이 진짜 괴멸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한의 종북 좌파도 이제 다 끝장나고, 이제 정말 그 보수주의가 이끌어가는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굉장히 지금 그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보수주의자 입장에서는 참 기대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보수주의자들, 우파들이 매우 실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어요. 굉장한 실망을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보수주의자들이, 우파 진영에서는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게 아니라 탄핵 각하가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예외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경우도 그 대법원의 판례도 알고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 대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고, 때로는 아주 무례하고, 때로는 그렇게 아주 뭔가 경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또 자기들의 어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끝내버리려고 막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직감이 왔습니다. 분명히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루 전에 예측을 한 동영상을 올려서 지금 거의 10만 명 가량이 들었습니다. 좋은 격려가 되는 예측은 아니죠. 그렇지만 왜 그 예측이 맞았는가? wishful thinking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제가 평가했기 때문에 예측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예측은 제가 한국 선교여행 안 했으면 일주일 전에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렸을 겁니다. 선교여행에 제가 3월 6일 날 돌아오는 바람에 그 동영상을 제가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여간에 지금 이 보수주의 한국의 이 우파가 굉장히 박 대통령 파면 때문에 실망했고, 그 다음에 또 기대를 걸었던 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설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그런데 이 황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 중요한 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나오지 않은 것 때문에 또 보수주의자들이 또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김진태 후보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한결 위로가 됐고, 또 어떤 함께 결속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겨서 참 다행입니다만은, 자, 2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4월 또 이 선제 공격이 또 기대했다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 좌절감이 또 더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부푼 기대감,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 좌절감, 실망감, 슬픔, 이런 그 부담을 우파에서 더 이상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4월에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제 공격은 4월은 아닐지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4월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다, 이건 좀 wishful thinking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의 선제 공격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wishful thinking,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언제? 유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할 때 혹은 핵실험할 때. 핵실험보다는 저는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세계 앞에 알리고 우쭐대고 그럴 때, 그때 진짜 미국의 무서운 선제 공격이 그때 퍼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이제 우리는 미국의 본토에다가 우리 핵탄두 실은 이 미사일을 쏴 보내서 뭐 그들 용어대로 미제를 뭐 그냥 뭐 처벌하고 쑥대밭을 만들고 그렇게 우쭐대고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미국은 준비를 할 겁니다. 자국민들을 소개할 것이고 미국 본토로 빼낼 것이고 혹은 다른 제3지대로 빼낼 것이고, 그리고 미군의 비상령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항공모함이 한 대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전에 걸프전 때 항공모함이, 우린 지금 한 대만 왔지만 걸프전 때는 항공모함이 3대가 갔습니다. 전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칼 빈슨 정도가 아니라 아마 레이건도 오고 아마 조지 워싱턴도 오고 아마 이런 항모 전단들이 아마 한 3대 뭐 그 이상이 와서 우리 동남서해를 둘러싸고 더 많은 전투기, 더 많은 폭격기,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와서 이지스-3 이런 것들이 와서 진짜 한번 그때 이 선제 공격이 들어가면 그때는 아주 정말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유명한 지만원 박사 같은 분은 미국이 이 선제 공격하면은 그런 어떤 그 징후를 보이지 않고 미국 시민들 소개시키지 않고 그냥 한다고 그랬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차기 정권 때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ICBM을 개발하는 게 이게 뭐 이번 해가 될지 다음 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차기 정권 때 선제 공격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은 그러니까 이번 5월 9일에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 뽑히고 좌파 대통령이 뽑혀서 좌파 정권이 되든 혹은 우파 대통령이 뽑혀서 우파 정권이 되든, 차기 정권은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김정은의 도발과 북한의 도발과 ICBM 개발했느니 뭐니 핵 뭐 폭탄 또 실험하느니 도발과 미국의 선제 공격, 그런 도발이 있으면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선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럼 전쟁이죠. 북한은 얻어맞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발을 하죠.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차기 정권은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차기 정권은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정권이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만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차기 정권은 미국과 잘 공조할 수 있는 우파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기 정권이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티격태격하고 사드 배치하지 말라 그러고 또 무슨 뭐 선제 공격하지 말라 그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그 미국 뉴스를 들으니까 독일의 그 머켈 수상하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이 그 분담금을 더 내야 된다고 그렇게 독일에 요구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도 요구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할 겁니다. 근데 독일과 일본은 꾀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하면은 그래 올려줄게 그러면서 다른 거로 또 빼올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또 요구할 것이에요. 근데 좌파 정권이 되면 이게 힘들어요. 좌파 정권은 자꾸만 뭐 미국에 뭐 노할 수 있는 우리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노하려면 뒤에서 해. 왜 미국에 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겉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내냐는 말이에요. 미국에 다 예스만 하는 보수주의자들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해야죠.
말한다는 게 미국의 뭐 이번에 문재인이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뉴욕타임스는 그렇게 받아 쓰잖아요. 그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문재인 씨가 어떻게 얘기하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뭐 우리의 한반도의 안정과 뭐 이런 그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이 분담금 내라 그러면 우리 더 낼 수 없다. 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삐끄덕하죠. 그리고 그래? 그럼 우리 떠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은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확 올라간다고 하는 거 그거 좌파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동안 한미동맹 때문에 우리나라가 60여 년 동안 이렇게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올라오는데 한미동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정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권은 그래서 미국과 잘 공조할 수 있는 우파 정권이 유리합니다. 우파 정권을 뽑아야 합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럼 2017년에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박 대통령을 탄핵한 양대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4월 달에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고 하는 우파 일각의 그런 견해는 또 많은 우파 진영의 사람들은 박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은 바로 좌파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파 진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이 안창호 재판관이 그 장문의 선거와 관련된 글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이원 집정제와 이제 또 의회 내각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재판관이 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정치적인 재판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요 완전히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8대0 보수주의자들 어떻게 8대0이 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되죠? 왜? 정치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정치적인 재판을 했기 때문에 8대0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게 판단하게 8대0으로 함께 합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것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을 탄핵한 좌파 세력 외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뭐 언론, 국회, 뭐 검찰, 뭐 의회, 뭐 노총, 뭐 여기 헌법재판소, 뭐 또 특검 뭐 다 물론 좌파가 그 반격을 했죠. 네. 그 뭐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할 때도 민노총에서 500억 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500억. 그러니까 그들 그 무대 보면 화려해요. 그리고 좌파뿐이 아닙니다. 의회 내각제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보려고 하는 1987년에 그때 헌법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뭐 국회 해산권 그런 것들 다 뺏어가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켰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을 지나면서 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되겠다. 그때 87년에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국회의 권한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는가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이고 의회 이 국회의 기능을 더 늘리고 이제 국회 독재 시대로 들어간다 하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대 세력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양대 세력이 누군가 좌파뿐 아니라 의회 내각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와 의회 내각제파 뭐 양쪽을 이렇게 뭐 다 겸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이제 의회 내각제 뭐 개헌 그 얘기도 이제 아주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겁니다. 양대 세력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좌파와 내각제파가 이번에 함께 타협해서 박 대통령을 몰아냈는데 또 이번에 선거에서 타협해서 좌파 대통령을 선출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각제파는 또 좌파에게서 뭔가 또 이 자기들의 권리를,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뭐 당신 이번에 좌파 대통령 당신 되면 3년만 딱 해. 그다음에 의회 내각제로 넘어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밀지 않을 거야.
벌써 그런 얘기 물밑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학규 같은 분은 3년 대통령 해도 난 하겠다고 그러고,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은 난 그런 거 싫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중도의 민심이 좌파 대통령 선출하는 것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새 좌파에서 대통령 나온다 하고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어느 사회나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중도가 선거의 판세를 결정합니다. 좌파는 좌파를 뽑으려고 그래요. 우파는 우파를 뽑으려고 합니다. 다 정해진 대로 있습니다. 중도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대통령 와서 카리스마 있고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파로 갔다가 좌파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측이 바로 중도의 진영에, 중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인디펜던트라고 하는데요. 중도.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파가 아니라 좌파로 지금 다 쏠려 있습니다. 왜? 우파 대통령 때문에 아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식상했다고 하고 지금 좌파로 지금 옮겨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의회 내각제파가 지금 그 좌파와 지금 뭔가 물밑 협상을 지금 한참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중도도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좌파 쪽으로 쏠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대선에서 좌파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축구에도 이변이 있는 것처럼 이변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적이 도발을 했거나 등등 조금 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좌파 정권의 출현을 돕기 위해서 대선 기간 동안에 도발을 자제할 것입니다. 왜요? 도발을 해버리면 그때는 안보가 중요해지고 안보 대통령 이렇게 되면 우파 쪽으로 이 표가 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이때는 숨죽이고 조용히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월 9일이면 얼마 50일도 안 남았나요? 이 조기 대선입니다. 아직 이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지금 뽑지 못하고 한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3월 말쯤 뽑히고, 그러면 한 일주간 정도밖에는 실제로 이 후보를 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 선거판에 뛰어드는 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조기 대선은 좌파에 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좌파 정권의 창출에 유리합니다. 대단히 지금 우파에게는 아주 불리한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조기 대선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가정해서 좌파 정권이 출현한다. 5월 9일에 좌파 정권의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다. 좌파 정권이 드디어 나타났다.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몰라도 연방제 얘기가 나옵니다. 낮은 수준의 연방제, 우리말로는 남북연합 이런 걸 하는데, 고려 연방제는 북한에서 제시한 것이고, 근데 많은 우파 인사들은 이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좌파 정권이 결국은 고려 연방제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돼서 고려 연방제가 되면은 우리 남한과 이 북한이 같은 이 체제만 다르고 같은 그런 1대1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산당은 전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두가 이제 통일 어떤 의회 같은 걸 만들어 버리게 되면 제1 여당이 누구냐면 공산당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의회 의원들 가운데도 종북 친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정하면 이 사람 여기 따라서 함께 결정하면 보수주의자들은 불과 30% 2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북한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끌고 가면서 맨 처음에는 우측 인사들을 어떻게든지 해치고 제거하고,
폭력도 나중에 쓰겠죠. 그 다음에는 좌파도 칩니다. 우리가 공산혁명 그 소련에서 일어날 때 보면 그랬습니다. 스탈린 같은 존재들이, 그 백정들이 자기 이 근처에 가장 가까웠던 그 동지들 다 나중에 죽이잖아요. 공산당의 그 실상입니다. 좌파 정권의 출현은 고려 연방제로 가는 길목에 있고, 그리고 적화 통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이걸 보수 우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도처에 좌파가 있고, 미국도 좌파가 있고 하지만, 캐나다도 좌파가 있고 하지만은, 유럽도 좌파가 있지만은, 그런 이 서구에 있는 좌파는 공산주의의 망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망령의 위험에,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은 그 좌파가 결국은 이런 이 종북, 여기와 종북은 이제 자꾸만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수한 것입니다. 한국의 이 좌파는 또 특수해요. 이게 그래서 좌파 정권의 출현을 극력 저지하려고 하는 보수 인사들의, 보수 시민들의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파 대통령을, 우파 정권을 창출하는 일, 그걸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또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도덕적 방임주의를 실시합니다. 이건 제가 이미 누누이 벌써 이전의 동영상들을 통해 말씀을 드려서 여기서는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방임주의는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합니다. 결국 여기에는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좌파 정권의 아주 무서운 속성, 그것은 도덕적 방임주의고, 그것은 사회의 도덕적 타락을 주장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 정권은 결국은 고려 연방제 쪽으로,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극단적으로 나쁠 때 적화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잠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인 것뿐 아니라 이 영적인 원리를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쟁 방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이하고 저 북한에 있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도발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선에 이르게 되면 선제 공격이 들어가고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안에서 이 정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 맞아 죽든지, 그래서 아주 김정은이가 끝나든지, 북한 체제가 자체적으로 붕괴하든지, 이러면 전쟁 안 해도 되겠죠. 다른 어떤 방법도 있겠죠. 하여튼 전쟁 방지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력하고 유능한 우파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아주 강력한 우파 대통령, 아주 유능한 우파 대통령, 아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우파 대통령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몇십 일 남은 동안에 배수진을 치고 해야 합니다. 강력한 유능한 우파 대통령을 뽑아 그로 하여금 다음 정권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파 시민들, 보수주의 시민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좌파 정권에 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투표할 때도 투표장에 맨 먼저 나가서 투표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평화 통일 얘기하는데 북쪽에 의해서 평화 통일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그 노예 노릇하는 거 무슨, 만약에 이 적화 통일되면 적어도 1000에서 1300만 정도는 그냥 다 죽습니다. 숙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도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냥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교육도 받게 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해도 자유 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설의 허와 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 600~700년 전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여기 그는 이 선지자 이후에 600~700년 후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주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찔림은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리시고 가시로 된 멸류관에 찔리시고 올라가시기 전 채찍에 맞아 찔리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모든 고난과 고초와 그 모든 역경과 십자가의 그런 모든 희생,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악의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과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의 이 동영상들을 좀 주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유도 해주시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트위터로 등등 SNS를 통해서 산지사방으로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후원하실 분들은 왼쪽에 메뉴를 보시면 맨 아래에 선교금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드림의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